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체육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주로 집중하게 발표를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고 저 프로그램 좀 해볼만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교과연구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좋은 체육 수업의 개념으로서 이제 양과 질이 있었는데, 과거에 양의 측면으로 바라봤던 체육 수업을 이제 질로 바라보게 됐다. 그런 소개와 함께 이 질평형 체육 수업관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체육 수업의 기준으로서 중고강도 신체 활동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이 파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구성 원리와 교수학습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한 학기 동안 올해 한 학기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양으로 가자, 질로 가자가 아니라 좋은 체육 수업이라는 거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양과 질의 균형적인 체육 수업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수를 하면서 제가 경북교육청에 사실은 되게 연수를 많이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연수들, 주제들을 이렇게 찾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발표하기 전에 경북교육청에 와서 거의 다 더 먼저 했거든요. 그 연수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선생님들한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까?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체육교육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이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 물론 이제 최근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는 약간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의무적인 체육교육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거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신체활동을 되게 깊이 있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체활동을 되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 경험들이 모아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들을 배워가는 게 체육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비전 아닐까라는 게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를 제가 2017년 연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기대고 있는 이론적인 토대, 체육교육의 정당한 논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의 기본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뇌가 신체활동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행위들이 대부분 다 뇌가 처리해 주는데, 뇌 연구들이랑 신체활동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토대는 뭐냐면, 유구한 오랜 역사 속의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지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난 건 한 20만 년 전이라고 진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적 혁명,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이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기본 토대가 사실은 우리 몸의 운동 방식의 전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네 발로 걷던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나무 위에서 이제 다시 평지로 오면서 이 두 발로 보행하게 되면서 뇌의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손의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상상력이라는 걸 발휘하게 되면서 인지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인간의 인간 다음의 기본 토대가 몸과 움직임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8 12월 달 연수 때 드렸던 건 뭐냐면, 철학적인 정당화 개념으로서의 체현이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우리는 선언해 왔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다
이원론적 신체관이나 이원론적 마음관에서 출발한 그런 오류들이 많다는 게 최근에 현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몸에 체현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운동을 한다는 거,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구분돼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몸에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체현시켜낸 이 마음의 역량들이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2018 겨울 연수 때 제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체육교육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언제였죠? 2017 이 자리에요. 그때 2017에 이제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체육교육에 놓여져 있는 난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네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어떤 지향점, 어떤 이론적 완결성을 갖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실천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형식적으로 실천되는 교육과정 문제라는 것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지금 학교의 신체활동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스포츠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의 대부분은요, 스포츠를 잘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스포츠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신체 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학생들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거들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과거에만큼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드렸다는 거는 성장하지 않는 교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계속 성장하고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부분들은 체육교사는 3년 안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 평균이래요.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다가 정체되다가 점점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17 이 연수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는 연구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연구라는 게 무슨 논문을 쓰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수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자기 수업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연구하는 교사의 상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요, 이 수업 이론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큰 고민들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수업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동안 주구장창해왔었는데 최근의 개념들은요, 한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현상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 이전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바뀌게 됐습니다. 교수가 초점이 아니라 교수 이론이 초점이 아니라 이제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체육 수업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의 이제 문제의 지점들입니다. 좋은 체육 수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체육 수업을 해야지 좋은 수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의 접근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는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적 접근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라는 것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그렇게 신체 활동의 의미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느낌에서부터 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요, 학생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거, 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체육과가 지향해야 되는 신체 활동의 의미들은 기본적으로 온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온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이 의미라는 것들을 다시 구분해 보면은요, 감각 경험, 지각 경험, 지적 경험으로 구성된다면,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메를로 뽕티라는 현상학 하시는 선생님이 한 말인데, 1차적으로 우리 체육과가 지향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사실은 모든 지적 경험의 토대가 되는 게
우리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어렸을 때 기어다니면서 만지면서 입에 넣어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했던 이러한 감각 경험들이 토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들이 전형적인 이 관점에서 만들어진 지적 구조의 변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체육과에서 감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감각은 사실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그 감각을 머리로 해석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언어라고 하는 가치 개념, 개념적인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그 속에서 말하는 거에 어느 순간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 그 자체의 경험보다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체육과가 지향해야 되는 의미의 핵심은 온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있던 이 감각 경험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 연수 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토대서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잘 느끼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움직임 리터러시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임을 잘 읽고 잘 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단위는 기능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배우면은 인사이드 패스를 더 잘 수행하는 것 자체에 되게 초점을 뒀다면 이제 이 패스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읽고 환경 속에서 자기 몸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읽어내는 것과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 일상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쓸 수 있는지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움직임을 자기 몸을 해석하면서 움직임으로 그거를 표현해내는 이 움직임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의 되게 지향해야 되는 체육교육의 기본 방향일 것이다 라고 2018 연수 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느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체육과가 지향해야 되는 움직임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워가는 그 환경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MVPA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MVPA는 좀 힘든 운동이에요. 약간 숨이 요 정도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게 아주 기본 기준선인데,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뛰면서, 때때로 좀 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울 때 체육스럽게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체 활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학생들은 신체 활동의 역치상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역치의 기준이 되는 게 저는 MVPA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이 감각의 경험들이 이 역치선들을 넘어야지 자기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데, 작은 신체 활동, 낮은 강도의 신체 활동이라는 의미 수준으로 치고 올라갈 만큼의 강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서 아무리 의미를 느껴도 빠르게 걸으면서 좀 뛰면서 축구하면서 느끼는 경험보다는 훨씬 더 내 경험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대학에는 이제 해양훈련이라는 게 있었죠. 작년부터 이제 없어지긴 했었는데, 해양훈련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거의 무려 2년 동안 합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꼬박 한 달을 바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신체 활동에 대한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왜 그럴까? 걔네들은요, 해양훈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주구장창 헤엄만 쳤습니다. 근데 그 힘이 갖고 있는 신체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이 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신체 활동에 깊게, 신체 활동에 되게 막 이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갔을 때 훨씬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애들이랑 협동하는 것보다요, 바닷속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미친 듯이 헤엄치면서 느끼는 그 협동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학생들한테 협동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닷속에 쳐 넣을 뿐이에요. 이를테면은. 저는 그 경험들을 보면서 대단히 이거는 신체 활동을 느낌적으로 접근하는 의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의 체육 수업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바닷속에 넣을 수도 없고요. 우리 아까 영양여고 왔는데 요 앞에 있는 저수지에다 여기서 생존 수영 가르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넣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체 활동은 어느 강도 이상이 됐을 때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잡기가 되게 모호했었는데 그 기준을 이제 MVPA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제 움직임 리터러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신체 활동 환경은 MVPA에 있다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을 끝내고요. 본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은 체육 수업의 관점이 양에서 질로 바뀌었습니다. ALTP라는 개념을 아시죠? 실제 학습 시간.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게 이제 ALTP인데 과거의 좋은 체육 수업은 다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임용고사를 보셨으면은 교수 기능, 교수 행동 이거 전부 다 MVP가 높은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낸 거를 다시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부분의 교수 기능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 체육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쿠닌이 했든 뭐 누가 했든 간에. 그런데 어느 날 90년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많이 뛴다고 정말 애들이 학습하는 거 맞아? 아이들이 선생님을 쳐다본다고 정말 학습하는 거 맞아?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거 비디오로 관찰하면 이거 다 학습 시간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정말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 맞으세요? 딴 생각하고 있는 중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을 행동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돼요.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좋은 체육 수업의 기준도 ALTP 개념보다는 좀 더 의미에 가깝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 너 이 수업 의미 있었니? 네, 의미 있었어요. 어떤 축의 의미가 있었니? 이러해서 의미가 있었죠. 그럼 이거는 이 학생에게는 좋은 체육 수업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와 교수 중심의 수업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학습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신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오게 되면서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전파되게 된 거죠. 이러한 질적 접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체험의 방식은요, 질적 체험과 간접 체험. 그 다음에 체험의 내용은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건강이니 도전이니 경쟁이니 표현이니 여가라는 것들로 내용을 재구성하고요. 체험의 성과가 이제 가치의 내면화 혹은 인성과 창의 혹은 영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질적 접근에서 추구하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신체 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어떤 가치를 실현해내야 돼요? 경쟁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건강활동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체육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건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은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막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체육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축구를 재미있게 하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 경쟁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이러한 질적 접근의 배경이 된 게 뭐냐면은 기능주의 체육 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나타난 게 사실은 가치 지향적인 체육교육이고 의미 지향적인 체육교육입니다. 기능을 가르치는데요. 기능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억지로 가르쳤어요. 이 문제에 동의하시나요? 아이들한테 기능을 억지로 가르쳤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DEP 플러스 프리플레이라는 개념이에요. DEP는 뭐냐면요, 이 기능주의 체육 수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단계, 이거는 대개 저희 교육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컬크라는 영국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먼저 시범을 보이죠. 야, 봐봐, 이게 정답이야, 얘들아. 정답이야, 너네 딴 거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게 뭐 과학적 설명이 됐든 무슨 설명이 됐든 설명하고 나서 결국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범 보인 거를 동일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모방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대부분의 기능 중심 수업은 다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보상 개념으로 더해지는 게 뭐냐면 자유놀이라는 활동들이 추가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은 축구 시간에 뭘 기대하고 와요? 재미를 기대하고 와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인사이드 패스를 막 열심히 가르칠 때 선생님 축구 언제 해요? 야야야 이거 축구잖아. 아니야 선생님 축구 언제 해요? 비 오는 날 뭐 요즘 미세먼지 많은 날 막 체육부장 애들 막 달려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체육회의 안 해요. 교실에서 할 거야. 아 체육 왜 안 해요? 이게 전부 다 아이들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는 체육, 아이들 머릿속에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축구라는 것들이 다 재미고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능주임 수업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지금 요거 패스 잘 배우고 다음에 드리블 잘 배우고 야 부분 전술 잘 배우면 우리 진짜 축구하게 될 거야. 좀만 기다려. 계속 아이들한테 재미를 유보시키는 거야. 진짜 활동을 유보시킨 상태에서 계속 기능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계속 나자빠지잖아요. 아 선생님 재미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당근으로 주는 게 놀이예요. 야 요거 열심히 하면은 30분 동안 선생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15분 동안 축구하게 해줄게.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완전 보상이죠. 너네 교실에 선생님 말 잘 안 들으면 체육 안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심각한 문제의 지점이었었습니다. 이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에요. 체육교육의 비전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현실의 체육교육은 DEP 방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호주에 있는 티닝이라는 학자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아이들의 의미, 학생들의 의미를 구현시킬 수 있는 체육 수업의 방식으로 뭐 책임감 모형 나오고 이해중심 게임 수업 모형 나오고 스포츠 교육 모형 나오고 하나로 수업 나오고 뉴스포츠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능으로부터 좀 탈피해서 또 다른 무언가들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서적들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학교 현장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구현된 대부분의 체육 수업들은 인성, 이해, 총체, 신법, 의미 이런 말들을 모형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하고 있던 체육스러운 활동들이랑은 약간은 거리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을 지향하는 체육 수업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다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만 동의할지도 모르고요. 뭐 많은 저희 스포츠 교육 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한 거에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체육 다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체육 수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 체육 수업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물론 둘 다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뛰는 이런 활동보다는 생각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는 의식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로 피지컬 익저션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분투예요. 신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점점 경시되고 대신에 체육 수업에서 정신적인 것들이 고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되게 논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체육 수업에서 우수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체적 기능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아니면 신체 활동 가치를 깨우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체육 교육 잘 받은 사람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뭐 둘 다요? 뭐 이런 식으로 말고 회색지대 없이 흑백으로 논하했을 때 어떤 학생이 더 체육 수업 잘 받은 학생이에요? 기능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가치를 깨우친 학생이에요? 두 번째 질문. 100m를 여전히 13초에 달리던 조금 불성실한 학생이 있고요. 100m 기록을 16초에서 15초로 단축한 성실한 학생이 있어요. 누가 더 체육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고 누가 더 체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까? 세 번째, 축구는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과
축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며 수업에서 그것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학생. 누가 더 체육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시점에서는요, 체육교육을 잘 받은 학생은 어쩌면 이쪽에 있을지 모릅니다. 잘 받은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에서는 우리는 누구한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은 정해놓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학생이 있어요. 말솜씨나 글솜씨는 부족해도 몸으로 반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학은 선행한 애들이 높은 점수 받는데 체육에서 선행하면 불이익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 몸 잘 쓰는 애보다 똑똑한 애들이 더 좋은 점수 받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다양하게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그것을 실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실천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경시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글도 더 잘 쓰고 말도 좀 더 잘하고 생각도 좀 풍요롭고 그런 학생도 많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접근하는 방식 중에 이런 질적인 접근을 취하는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시해왔다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두를 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돼보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질평양 체육 수업 간의 문제는 체육 수업을 받은 증거가 되게 미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의 문제인데, 체육을 잘 가르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 내리게 됐어요. 아까 같은 그 대립되는 두 가지 질문들이 생기면서 모호한 성취 기준과 그에 따른 불명확한 학습 결과, 점점 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은 체육 수업에서 잘했다 못했다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기준선들이 되게 모호해지고요,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육했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험적 의미 탐구에 그치고 있는 체육교육학,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학문 영역이 증거 없는 체육 수업들을 자꾸 양산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 너네 가르친 것을 너네 교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다는 증거로 나한테 한번 줘볼래?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되게 아주 복잡한 구인인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되게 크게 포커싱 되게 되면서 물론 이 증거를 찾게 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스포츠와 도덕적 발달 사이에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여전히. 논문들이 이야기하는 스포츠 활동과 도덕적 활동의 과학적 검증 결과는 언클리어예요. 별로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적 발달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 하지 말아야 된다고 논문이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들, 실천적인 근거들 때문에 인성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마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증거를 좀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에, 교사의 눈에 비춰진 증거들을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 증거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순간 저희들이 되게 질적인 체육 수업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아이들이 경험한 그 질에 대해서, 질적인 경험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문제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질적 접근이 문제가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직 질의 눈으로만 보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진로 편향돼가지고 아이들의 경험도 진로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체육 수업의 결과도 진로만 바라보게 되고 교육과정의 구성 논리도 질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지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 다른 측면, 우리가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의 다른 측면인 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체육 수업이 지나치게 양에 치우쳤다면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이제 의미, 사고, 질적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현재의 체육 수업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질평양돼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체육 수업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쩌면 질보다는 양일지 모른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양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MVPA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생략적 개념인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대사당량 기준으로 해서 3매치라고 하는 에너지 소비 기준 이상 되는 활동이 MVPA 활동이에요. 대부분 보시면은 여기 집에서 여기 청소하는 거, 카페트 청소하는 거 이게 이제 3.3m. 그 다음에 정원 관리하는 거 4m. 그 다음에 개랑 노는 거 4m. 뭐 이런 개념의 그런 것들, 그런 신체 활동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발리볼 같이 뭐 경기화된 그런 발리볼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손으로 공을 주고받는 그런 놀이 정도가 이제 MVPA 활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측정되는 거죠. MVP라는 기준점에 의해서. 근데 왜 우리가 이 MVP에 주목하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움직이지 않은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 사회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인간은 이렇게 진화해 왔다가 신체적인 진화의 정점을 찍고 점점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국 어디서 죽어요? 예전에는 논밭에서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워서 죽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채. 독일의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재활관념의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독일 의사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냐면 병원에 들어가면은 결국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휴식이에요, 병원은. 우리가 어디 다치면 병원 가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재활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의 그림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죽지? 움직이지 않아서.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웰리스 지향의 사회로 가고 있죠. 이제 그냥 축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농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언가 더 달리면서 의미를 찾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체육 수업 시간에 의미를 구성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회에 신체 활동을 역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냥 뛰는 거예요. 왜 올레길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걷는 거예요. 걷기를 훈련하고 오지 않고 걷기의 의미를 공부해서 얻는 거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보다 비싼 자전거를 가지고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오는 의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몸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활동은 그냥 단순히 과거에는요 그냥 산책 정도 하는 데서 느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에 대한 교육적인 요구예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요건데 1980년대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노는 그림과 지금 아이들이 노는 그림이에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 수치를 봐도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권장 기준이 MVPA 1일 60분 정도인데 이거를 달성한 여학생이 6.7%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53.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연구들 보면 대부분 다 88% 막 이래요. 그런데도 연구자들이 그래요. 12%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반절이나 되는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나는 신체 활동하지 않아 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거의 60%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 연구에서도 학기 중이 방학 중보다 신체 활동량이 더 높습니다. 주중이 주말보다 더 높습니다. 체육 수업이 든 날이 체육 수업 안 든 날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치해 보면요, 아이들의 중고강도 신체 활동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 수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좀 땀을 흘리는 거, 숨을 쌕쌕거리는 정도의 신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대체로 체육 수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체육 수업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예전에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축구했는데 이제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PC방을 가잖아요. 아이들이 예전에 모여서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만나질 않죠. 이걸로 엄지손가락 운동으로 만나죠. 대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서로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말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현상 보면 점점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기술들을 더 습득해가지고 더 움직이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정기적인 신체 활동이 증거 기반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경험적인 연구가 아니라 분석한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아주 통계적으로 미미할지 모르는데, 여하튼 아이들이 정기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신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체험하든 체험하지 않든 옆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게 이제 증거 기반 효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시키고 이왕이면은 그 신체 활동 속에서 좀 더 강도가 높은 신체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학교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사명이겠죠. 그리고 이 청소년기 신체 활동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체 활동과 건강을 기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데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이 청소년기 신체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청소년기 신체 활동은요, 현재의 건강에 상호작용한대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성인기 신체 활동으로 이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인 시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대요. 이건 다 이 역학조사나 추적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고요. 청소년기 신체 활동을 많이 했다고 회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른이 돼서도 더 건강하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건강 루트가 이렇게 되는 루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신체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신체 활동의 의미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체육 수업에서 아이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삽입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간단하게 신체 활동이 우리 뇌랑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은요, 예, 운동과 인지 측면에서 운동하면요, 해마 뉴런 형태하게 변하게 된대요. 이게 쥐실험이에요. 쥐실험했더니 운동을 안 하게 이렇게 가다 놨더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마의 신경세포가 쪼그라들었대요. 해마의 신경세포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명확한 연구인데요. 운동을 했더니 정기적인 신체 활동, 이건 노인들입니다. 주로 연구 대상은. 노인들한테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해마 치상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마의 신경세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혈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해마의 용량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치매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마의 용량이 매년 2%씩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의 과거 장기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노인성 치매인데,
그런 치매에 대한 강력한 그 치매를 저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환경에 따라서 풍요로운 환경을 준 집단, 운동만 시킨 집단들을 봤더니 결국 뇌세포가 활성화된 거는 운동을 줬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구들은. 그러니까 운동하면은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핵심 영역인 해마라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차 사고에 관련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명확한 연구가 아니라 EBS에서 나온 결과들인데, 운동을 한 집단과 영어 공부를 한 집단들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운동해도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은 기존의 지식들을 재조직하는데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뇌파 연구들이 뇌에 있는 인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인지 기능과 운동과의 이 만성적 운동, 정기적으로 한 집단, 장기적으로 한 집단과 일회성 운동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해 봤더니 억제, 부적절한 자극을 쳐내는 능력,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을 때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학습 내용과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만드는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인지 유연성,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정기적인 신체활동 효과는요, 변별하고 억제하고 기억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연한 그런 대처들을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일회성 운동만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게 뇌파 연구들의 결과들입니다. 대표적인 MRI 연구들인데 이건 좀 복잡한데 이런 영역들, 체력이 높은 집단은 뇌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영역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체력이 낮은 집단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운동과 사회적인 마음이에요. 운동적 상호작용을 이제 원숭이한테 박탈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폭력성, 이 원숭이가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상과 운동을 했더니 스트레스 우울증들이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인데 봤더니 그런 스트레스 자극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독된 애들 가지고 팀 활동, 농구 시켰어요. 그랬더니 중독된 아이들은요, 우리가 사고하는 데 필요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걔네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농구를 시켰더니 되게 우연한 발견이에요. 우연하게 봤더니 전두엽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책임했던 이 중대 교수인데, 운동은 정말 몸의 기억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들이 종합이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총체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다른 책에서 보면요, 섹스, 마약, 운동이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다른 중독들과 싸워 이길 만큼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들으면 이런 뇌과학적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축구를 한다는 거, 아이들과 함께 배구를 한다는 이런 환경 자체가 사실은 전뇌적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올 브레인이에요. 올 브레인, 전뇌는 모든 뇌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신체 활동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진화학적으로 파헤치는 선생님들은 왜 우리가 그런 뇌의 구조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기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사실은 몸과 마음은 결국 상호작용해서 두 개로 나눠줄 수 없는 하나의 실체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을 신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체육 수업의 환경들을 구축해주고 우리가 교수학습 전략들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체육 교육적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이 이제 신체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내린 그런 선언들인데, 2004년인가 3년인가에 그 미국에서 헬시 2020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요. 건강 정책이. 거기서 청소년 건강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1일 중고강도 신체 활동 60분입니다.
메타 분석 연구들을 다 종합해 봤더니 건강한 아이들이 달성해야 되는 그런 신체 활동 기준은 그냥 걷는 운동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힘든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루에 60분 정도 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야.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이거를 청소년이 지향해야 되는 신체 활동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도 마찬가지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체육 수업의 기준을 권고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체육 수업의 신체 활동 기준을 수업 시간 대비 MVPA 50%로 얘기합니다. 45분이면 22.5분 정도는 아이들이 좀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물론 거기에 고강도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3매치 이상의 활동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MVPA 기준을 이만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1일 60분의 MVPA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체육 수업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국외 연구들 초등학교 37.4%, 중학교 26.6%, 고등학교 34.3%. 물론 이거는 사실은 연구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했느냐, 그 측정 기준을 MVPA를 이렇게 컷 포인트라 그러는데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뭘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50%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사실은 경쟁 영역, 경쟁 스포츠가 가장 신체 활동량이 높습니다. 우리는 근데 23%밖에 안 돼요. 이 기능 중심 체육 수업을 갖고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체육 수업에서 아이들이 되게 활발한 체육 수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까 회장님이 안하공 수업 하지 말아달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안하공은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운데 물론 거기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경험해서 그건 수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기능 중심 수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접근들 있잖아요. 기능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기본 패러다임들이 사실은 신체 활동에 좀 적합한 수업 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만이 MVPA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이를테면 건강, 이를테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의미들 대부분 학교 체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방식은 처해 있는 입장은 학교에다가 예산이나 정책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체육 수업에서 그걸 안 해주면은 사실은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잠깐 쉬어야 되나요? 그래도 좀 아까 개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죄송한데 지금 15분인데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저희 파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